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4.1. 우리나라 국토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첫 소식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회관을 비추는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칩니다. 도로는 물론 하천도 진동에 흔들립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던 사람은 진동에 발걸음을 멈추고 새들도 깜짝 놀라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점에서 규모 3.5와 4.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지 인근 한 마을입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 막 진동이 막 흔들리고 많이 놀랐지. 충북 일대는 물론 경기와 경북, 서울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창문이 흔들리면서 아파트 문이 그냥 뭐 덜렁덜렁하고서 막 움직여서 비행장에 공군 부대 뭐 작전을 하는가. 이번 지진 여파로 충북선을 지나던 일부 열차가 30km 이하로 서행 운행했습니다. 한 대학 기숙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연기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소방서에 접수된 지진 신고는 168건에 달합니다. 충북에서 느낀 진도 5의 지진은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갈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진앙지와 가까이 있는 마을 주민들은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적으로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났을 당시를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김영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지진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진앙지와 2km 떨어진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입니다. 연달아 발생한 규모 3.5와 4.1의 지진은 평온했던 휴일 아침을 뒤흔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보일러가 터진 줄 알고 나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한 주민은 한때 전쟁이 난 줄 알았을 정도의 큰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가 막 나. 그러더니 집이 한 번 확 흔들렸어요. 전쟁이 났나 이랬어요. 인근의 또 다른 시골 마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평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지진에 전막이 깨졌습니다. 부랴부랴 마을 이장이 나서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은 물론 재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피해는 없고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은 창문이 흔들리더라. 그리고 뭐 대포 소리가 쿵쿵 두 번 나더라.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지진은 휴일 아침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지진은 전국에서 느꼈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였습니까? 네, 이번 지진의 규모는 4.1입니다. 규모로 보면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고 역대 지진 중에서도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규모를 우리가 느끼는 진동의 정도로 수치화한 게 계기 진도입니다. 총 12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위로 갈수록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충북은 5, 경북은 4, 강원, 경기, 대전은 3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3도 실내에 있는 분들, 특히 위층에 있는 거주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던 겁니다. 예, 꽤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유사한 지진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네,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규모 4 이상 지진은 16번 발생했습니다. 이번처럼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이 7건, 해상 지진이 9건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으로 규모 5.8이었고 다음은 5.4 규모의 포항 지진이었습니다. 예, 강 기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입니다. 며칠 내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1978년 이번 지진 지역의 50km 이내에 있는 경북 산주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반도 해판이 경계선에 있는 대단층이 없어 규모 7 이상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정확한 발생 원인을 분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원인을? 네, 기상청은 지진의 원인을 주양이동 단층으로 파악했습니다. 단층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평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수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주양이동 단층은 수평, 쉽게 말해서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단층입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면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 피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층의 종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내륙 주요 단층인 옥천 단층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기상청은 다른 미확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큰 지진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행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상청은 규모 4 이상이면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예. 휴대전화를 잘 가지고 계시고 경보가 울리면 바로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이후 진동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집을 벗어나 넓은 공터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때 마음이 급하더라도 거리에 유리조각 같은 위험물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꼭 신어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담장이나 건물을 피해서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세현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와 진보 단체가 양쪽으로 나뉘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끝나지 않고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김 기자는 지금 어느 집회 현장에 있나요? 네, 저는 서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진보단체에서 200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후 내내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보수 진보단체 가릴 것 없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인근에선 전광훈 목사 집회에 만여 명이 모였고 세종대로부터 용산 삼각지역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2만여 명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바로 옆에서 다른 정치 성향의 집회가 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회 때문에 주말마다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나간 광화문 일대에선 교통 혼잡이 극심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보수 진보단체가 가릴 것 없이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만큼 반복되는 집회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애들도 귀를 막고 지나갈 정도였고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다 막혀 있어가지고. 경찰은 안내 간판 60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수백 명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진행했지만 혼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헬로윈데이로 인해 이태원 등에서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 불편은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도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상대로 대선 자금 전달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대단히 입증이 잘 돼 있는 사건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을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김 부원장 혐의 입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이 비협조로 일관하는 만큼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낸 돈 상자가 실제 전달 수단으로 쓰인 게 맞는지 검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줄 당시 1억 원 단위로 담겼다는 상자와 같은 종류 상자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실제로 같은 액수가 담기는지 실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전달받은 거예요? 이 밖에도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되고 있다며 대단히 입증이 잘 돼 있는 사건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 외에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며 김 부원장만 우선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팀이 협조적인 만큼 김 부원장 기소 다음은 정 실장,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수사가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팀 멤버인 남욱 변호사는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지분 대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순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경선 자금을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처음으로 돈의 사용처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달 장소와 날짜 등을 기록한 남욱 변호사의 메모도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자금 출처와 함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느냐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검찰에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대장동 사업 전반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폭발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진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 정치권 파장이 상당한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좀 다르죠? 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을 하나하나 살피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하는 기류가 있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제가 오늘 다수의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고스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라도 된다면 당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를 하면 민심이 크게 나빠질 수 있어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의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 당 전체가 음모론에 취해 향정신성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마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거나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번 떠보려고 미친 척하는 것 같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는 김 의원을 좀 엄호하고 있지만 김 기자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조금 속사정이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목격담이 담긴 녹음 파일만 공개된 상태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면 최소한 청담동 바의 위치만이라도 밝혀보라며 역공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임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의심을 받는 상태가 됐다.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며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내일 고위 당정회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총리 공간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18명이 모여서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레고랜드인데 최문순 전 강원지사 시절에 조성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시장에서 2,050억 원을 빌렸는데 이때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자금난에 빠진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결국 이 사안이 지자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르게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다만 강원도 예산이 8조 원에 달하는 만큼 빚을 갚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빚은 떠안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전부 갚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얼어붙은 자금 시장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결정한 만큼 후폭풍은 진행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강원도청을 찾는 한편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작업자 2명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구조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구조까지 사흘을 예상했지만 생사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이틀을 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매몰 사고가 난 경북 봉화 아연광산 지하 140m 지점 갱도 모습입니다. 폐석으로 막혀 있었던 진입로 45m 구간은 오늘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오늘도 광산 자체 구조대가 7명씩 4개조를 만들어 갱도 안으로 들어가 발파와 안전봉을 설치하며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진입하려는 폐갱도와 연결된 부분에 많은 암석이 쌓여 있어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비 투입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5에서 7m 정도의 암벽을 뚫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점을 지나면 사고가 난 수직 갱도와 구조대가 들어가는 또 다른 수직 갱도를 연결하는 100m 구간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갱도에 갇혀 있는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업소 측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사고갱도 2곳을 시추하기로 했습니다. 시추한 구멍을 통하거나 기존 경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사 확인은 최소 이틀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찾아가는데 예상은 빠르면 이틀, 늦으면 3일 이렇습니다. 다행히 갱도 안에 물과 공기가 흐르고 있어 소방당국은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경력이 좀 오래 되셔갖고 아버지가 옛날부터 강산에서도 일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피하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사전에 교육받았던 장소로 대피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중간선거를 열흘 앞둔 미국에선 정치인을 겨냥한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노린 괴한이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공격한 겁니다. 화를 면한 펠로시 의장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입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 정문 유리창이 깨져 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주변을 조사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2시 30분쯤 괴한이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가격했습니다. 괴한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자택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Tackled the suspect, disarmed him, took the hammer away from him, and took the suspect, Mr. DePappy, into custody. 용의자는 42세 남성 데이비드 데파페로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며 펠로시 의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각 펠로시 의장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차 워싱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 폴 펠로시는 머리 등에 외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번 피습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This is despicable. There's too much violence, political violence, too much hatred. 현지 언론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들여온 57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자로 미국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을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평가인 가운데 미국의 안보 논리에 한국이 또다시 차별을 받았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폴란드 총리가 강한 동맹을 바탕으로 원전 건설 사업에 미국 기업과 함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니퍼 그레노 미 에너지부 장관도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400억 달러, 약 57조 원 규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에너지 무기화에 대항하는 데 하나로 뭉쳐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부 유럽 안보 불안이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폴란드 부총리 역시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안보 논리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기차에 이어 러시아에 대항하는 원전까지 한국이 차별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다만 독자적인 원전 시공 능력이 떨어진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자인 한국수력 원자력과 공조하고 한수원도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오는 31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국가안보와 밀접하다며 정밀한 전략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하고 방산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나면은 그 원전 운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경제의 안보 논리가 적용되고 동맹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이 이어지면서 전략적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제없이 잘하고 있던 게임인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용 등급이 바뀌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이라도 해달라는 불만이 많은데요. 이 등급을 결정하는 게임을관리위원회를 감사하자는 한 국회의원실 제안에 4시간 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15세 이용가로 운영됐었는데 지난달 게임 이용 등급이 한때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됐었습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성을 이유로 들며 등급을 재분류한 결과인데 구체적인 판단 근거도 알 수 없이 하루아침에 게임을 못하게 된 이용객도 있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좀 제멋대로 먹인 감도 있고 재밌는 게임을 못하게 되니까. 게임이 회의록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게임위의 깜깜이 등급 분류에 누적됐던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객관화하기 위해 수행했던 사업을 감사받도록 하자는 한 국회의원실 제안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감사 청구를 위한 300명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4시간 만에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동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제안했던 국회의원실도 우리나라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공정하지 못한 등급 분류 시스템이 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국비가 투명하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의혹까지 300명이면 접수가 가능한데 3,000명 이상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계셔가지고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감사가 추진된다면 준비하겠다면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의록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최근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한 SPC 사고는 자동 제동 장치, 인터록이 설치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록은 설치 비용이 36만 원, 설치하는 데는 1시간에 불과한 아주 간단한 안전장치인데 설치된 곳은 미비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민수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인터록 설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합기에 인터록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36만 원.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인터락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 5cm 크기의 전자식 센서만 부착하면 5마력의 힘을 내는 육중한 기계도 덮개를 여는 즉시 작동을 멈춥니다. SPC 사고에서도 인터록만 있었더라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을 받는 동안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기계 하시는 대표님과 얘기 중에 그 대표님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고용부는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달에 2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 비용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인 감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중대재해 사고의 6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이 더 큰 위험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책이 없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잘 안 이루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도 좀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법을 잘 아니까요.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식품 제조업 등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곧 배포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SPC 불매 운동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 먹지 말자는 것을 넘어서 구매하려는 제품이 SPC 제품인지 판독을 하는 앱까지 나왔습니다. 가맹업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SPC 측은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빵 중 하나를 골라 핸드폰으로 바코드를 찍어보니 곧바로 SPC 제품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바코드에 담긴 제조사 정보를 인식해 SPC 제품을 가려내고 불매를 돕는 판독 앱까지 등장한 겁니다. 단순한 판독을 넘어 다른 SPC 계열사와 제품들에 대한 정보까지 더해집니다. 파리바게트 이런 회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약간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넘어 SPC의 멤버십인 해피포인트 탈퇴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62만 8천여 명이었던 해피포인트 앱 하루 이용자는 일주일 만에 53만 1천여 명으로 15%나 줄었습니다. 탈퇴 전 포인트를 SPC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SPC 본사를 향한 분노지만 당장 직격탄을 맞는 건 가맹점주들입니다. 많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하고 있고, 이 때문에 SPC 측은 반품 가능 품목을 기존의 13개에서 35개로 확대하는 등 가맹점주 달래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서울에서 상습 정체구역이라고 하면 강변북로와 한남대교에서 양재로 이어지는 경부 간선도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을 따라 나란히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정원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오 공원입니다. 공원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드나드는 길이 나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M30 도로는 녹지가 됐습니다. Efectivamente, la carretera pasa por el subterráneo y se ha aprovechado la superficie que se ha recuperado para hacer un parque. 서울시도 한강의 강변북로를 일부 지하화하며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만듭니다. 경부 간선도로도 밑으로 내리며 교통체증을 분산시킵니다. 리오 공원과 같이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예로는 유럽 최대 빗물 저리조인 아로요 프레스노가 있습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의 저리조에서 빗물을 저장했다가 강으로 방류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로요 프레스노를 직접 둘러보고 오는 2027년까지 설치하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에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강의 수질 오염을 생각해서 배출할 때 정수시설도 매우 신경 썼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지상엔 자연에서 숨쉴 정원을, 지하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 지혜가 돋보입니다. 마드리드에서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가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쳐낸 오색빛깔 단풍이 일렁이고 국화꽃은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이렇게 풍경을 만끽했다면 이 제철 맞은 전어와 새우를 백미로 즐기면 아주 좋겠죠. 자, 놓치면 아까운 가을 축제 현장을 정치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가을 대표꽃인 국화로 장식한 근정전입니다. 궁중 의상을 그대로 표현한 꽃장식이로 얼굴을 내밀자 왕비가 됩니다. 설장구를 치는 손놀림이 빨라지자 관람객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신명나는 전통 공연에 축제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축제장에 몰리면서 아직 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았지만 마스크 속에 가려진 표정도 즐겁기만 합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이쁜 한복도 입으니까 꽃들도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빨갛게 익은 사과나무가 축제장을 장식합니다. 다 같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품종마다 맛이 달라 먹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을 식도락의 유혹은 수산물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제철 별미로 빼놓을 수 없는 전어가 구워지고 잘 익은 새우와 싱싱한 횟감도 푸짐합니다.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제철 수산물을 맛보며 한나절 소풍을 즐깁니다. 한쪽에선 맨손 물고기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 있었으면 따분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나중에 또 하면 또 와서 하고 싶어요.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도 거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요즘 축구에 빠진 여성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자 축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여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학교 간 자존심을 건 여성 축구 동아리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 경기 모습을 조윤지 기자가 담았습니다.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친 선수들이 하나둘씩 운동장에 모여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넓은 축구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힘차게 다리를 뻗어 공을 찹니다. 여대생들로만 꾸려진 대학 축구 동아리의 훈련 모습입니다. 10년 전 만들어질 때만 해도 선수 11명을 채우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40명을 넘었습니다. 확실히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지원자들도 훨씬 많이 늘었고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축구팀은 대학교 때 이 축구공을 처음 차본 선수들도 있지만 열정과 투지만큼은 모두가 뜨겁습니다. 저도 훈련에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패스 훈련인 거죠? 네, 패스 훈련이에요. 인사이드 패스. 같은 시각 다른 대학의 여자 축구 동아리도 훈련에 한창입니다. 2007년 체육 전공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전공 구분 없이 30명 넘게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최근엔 라이벌 대학과의 대결을 앞두고 훈련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매년 하는 유명 대학 정기전에 올해 여자 축구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여자 축구라고 해서 또 남자 축구랑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경기 당일 그라운드를 마주한 선수들은 둥글게 모여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 몸싸움도 주저하지 않고 골대 앞에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접전 끝에 경기는 1점 차 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킬패스를 넣었던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라운드는 누구에게나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준 22명의 선수 모두 오늘 경기의 승자였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네, 프로축구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부 리그의 대전 하나시티즌이 8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수원 삼성은 극적으로 1부에 잔류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해 기세가 오른 대전은 2차전에서는 더욱 매서운 공격으로 김천 골문을 연달아 열어젖혔습니다. 전반 선제골을 넣은 이진현은 후반엔 그림 같은 프리킥 추가골을 넣고 환호했습니다. 대전은 전의를 상실한 김천에 2골을 더 넣어 4대0 대승을 거두고 합계 6대1로 이겨 1부 리그 승격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2부 리그로 강등당한 지 8년 만에 1부로 복귀하자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을 표현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팀의 보탬이 됐다는 게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수원 오현규가 연장 후반 종료 직전 헤딩 결승골을 터뜨리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안양을 2대1로 꺾고 1승 1무를 기록한 수원은 1부에 잔류하며 가까스로 역대 4회 우승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형들한테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팬들이 가슴 졸이는 일 없도록 꼭 저희가 더 좋은 축구,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잔인한 대결로 불리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지난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FA컵 결승 2차전을 끝으로 프로축구 경기는 모두 막을 내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거리마다 곱게 물든 단풍들이 가을에 정취를 더해주는 요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내일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온화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여대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북서 냉각이 활발해져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수원과 대전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가을꽃으로 가득한 축제가 충남 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먼저 보시고요. 내일 태안으로 나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MBN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